안녕하세요. 북인힐링입니다. 오늘 영상 올릴 책은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입니다. 지은이 이지성 1993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교육, 자기계발,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권 넘는 책을 출간했다. 대표작으로는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 에이트 등이 있다. 프롤로그. 눈 뜨자마자 난리다. 북한 보위군은 물론이고 중국 공안까지 1급 비상이 걸리게 한 현역 군인 신분의 한 무장 탈북인이 자신이 감시하던 여죄수를 데리고 중국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향하고 있고, 중국 범죄 조직에게 납치 감금되어 4년 동안 음란 화상 채팅을 강요받았던 두 탈북 여성이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어 강제 북송 대기 중이고, 이 두 탈북 여성을 극적으로 빼돌렸던 조선족 목사님도 같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고, 한 중국 인신매매 조직은 방금 압록강을 건넌 두 처녀를 보호하고 있으니 인당 950만 원에 사가라고, 오늘까지 답변 주지 않으면 사창가에 팔아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시각각 들려오는 탈북인 관련 정보들, 그저 접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쥐어든다. 며칠 전 나는 한 탈북 여성의 이름, 주소, 사연이 적힌 문자와 그녀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몇 장을 전달받았다. 모든 탈북 여성들이 그렇듯 그녀의 사연 역시 기구했다. 그녀는 북한을 탈출하자마자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되었고, 오지 마을로 팔려가서 강제 결혼을 당했고, 그곳에서 10년 넘게 살았다. 처음엔 짐승 취급을 받았지만 집안일과 농사일을 척척 해내고 아들까지 낳자 대우가 달라졌다. 그렇다고 무슨 인간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다. 전에는 휴대폰을 갖지 못했지만 이제는 휴대폰을 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된 정도였다. 그녀는 그래도 북한보다 나은 게 어디냐 싶어서 40살 많은 중국인 남편과 아들에게 정을 붙이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남편이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툭하면 그녀를 때린다. 그렇게 4년이 흘렀고 이제 남편의 정신병과 폭행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며칠 전 눈이 확 돌아간 남편이 쌩하니 밖으로 나가더니 몽둥이와 칼을 들고 왔다. 불행 중 다행으로 칼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고,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네 사람들의 응급조치로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다. 하지만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그녀는 직감했다. 도망치지 않으면 죽겠다고 말이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살려달라며 구조 요청을 해온 것이다. 중국 오지마을 탈북인 구출 작전은 매우 위험하다. 만일 잘못해서 발각되면 마을 주민들에게 몰매를 맞아 불구가 되거나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다. 차라리 공안에 신고당해 감옥으로 끌려가는 게 낫다고나 할까? 새벽 6시 20분 중국에서 온 문자가 비로소 나에게 전달되었다. 구출 작전은 성공리에 이뤄졌고 탈북 여성은 비밀 쉼터로 이동 중이었다. 이렇게 나는 또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하고 말았다. 나에게도 일상이라는 게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게 될지 자신이 없다. 그래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했으니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1장
나는 거절하지만 내 몸은 이미 메콩강을 향한다. 무심히 흐르는 탁한 물 앞에서 나는 멍한 얼굴로 이 강을 아무 생각 없이 넘나들던 배낭여행자 시절을 떠올리고 슈퍼맨은 능숙한 얼굴로 구출 경로를 살핀다. 나는 또 왜 이곳에 온 걸까? 작년에 여기서 탈북인들을 구출하다가 멀리 숲속에서 다른 곳을 보고 있던 경찰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 나머지 호흡 곤란 증세까지 겪지 않았던가. 슈퍼맨은 베트남 몽골 루트에 이어 여기 메콩강 루트를 최초로 만들고 이 루트를 통해서만 2,000명 넘는 탈북인들에게 자유를 선물한 인물이다. 그렇기에 북한 보위부, 중국, 라오스 공안,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경찰의 표적이 되었고 마침내 태국 경찰에게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치앙라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9개월형과 메콩강 접근 금지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관광객으로 위장한 탈북 여성들이 울창한 숲에서 나와 배에 올라탄다. 여성들을 다 태운 배는 경쾌한 모터 소리를 내면서 메콩강 상류로 가더니 다시 작은 호를 그리면서 하류로 간다. 슈퍼맨과 나는 나무 그늘 아래서 그 배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흘러간다. 배는 슈퍼맨이 지정한 곳에 탈북 여성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빠르게 사라진다. 혹시나 어떤 사고라도 생기면 즉시 투입될 예정이었던 일꾼들도 급히 사라진다. 슈퍼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나는 속으로 환호성을 지른다. 식당으로 데리고 밥을 먹인 뒤 마침내 헤어질 시간이 되자 슈퍼맨은 5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해준다. 약 1시간 뒤 현지인 협력자로부터 5 여인이 태국 경찰서로 잘 들어갔다는 전화가 온다.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후원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한국 가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말이다. 2장 모두가 안다고 말하지만 누구도 알 수 없는 서울 송파구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탈북인이 동거 중이던 다른 탈북인 3명을 칼로 살해한 뒤 탈북 경로를 되밟아서 북한으로 도주했다. 그 탈북인은 이상하게도 죄를 저지르고 도망치기에도 바빴을 시간에 굳이 새 탈북인의 시신에서 피를 잔뜩 빼서 방바닥을 피로 흥건하게 적셔놨다. 누구보다 북한 정권을 잘 알고 있는 슈퍼맨은 이렇게 단언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체계적인 간첩 교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한국에 정착한 탈북인들 중 극히 일부는 간첩이라고 봐야 한다. 대부분 탈북하다 붙잡혀서 강제 북송된 뒤 보위부에게 협박과 회유를 받아 간첩이 된다. 사실 간첩보다는 보위부 끄나풀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이런 류의 탈북인들은 평소에는 정상적 탈북인들과 똑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 누구로부터 죽이라거나 무슨 사건을 저지른 뒤 북한으로 들어오라는 지령을 받는다. 만약 거부하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수용소로 끌려가고 자신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다른 탈북인에게 살해당한다. 한마디로 지령을 따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3장 삶을 바꾼 만남. 그날이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화가 김지희로부터 문자가 왔다.
자신에게 그림을 배우고 있는 제이라는 탈북 청년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마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제이는 외모가 도무지 탈북인 같지 않아 보였다. 피부가 하얘서 서울 강남의 부잣집 도련님 같았다. 그는 부침성도 매우 좋았는데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작가님, 제가 탈북하고 한국에 와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이에요.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러고는 내 책을 내보이며 사인을 요청했다. 작가님, 탈북인을 위해서 여러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탈북인 사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작가님, 혹시 진짜를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나를 진짜 북한 인권의 세계로 초대하는 건가요? 네, 한 사람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로부터 2달 뒤 나는 탈북 청년 제이의 초대로 서울에 위치한 한 북한 인권단체 사무실을 방문했다. 슈퍼맨의 첫인상은 싱거웠다. 탈북인을 4,000명 넘게 구출한 인권 영웅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뭐랄까, 그냥 맘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그는 내게 중국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혹시 단둥을 아냐고 물었다. 지금 그곳에 탈북 노부부가 있는데 두 분이 무척 불안해하시니 작가님이 가시면 큰 위안이 될 거라 했다. 나는 탈북인을 만나러 중국에 가는 게 심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단동 시내로 들어가니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탈북 노부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슈퍼맨은 나에게 단둥 현지에서 철저히 관광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탈북 노부부에게는 조선 쪽 관광 가이드 역할을 맡겼다. 노부부의 은신처는 중국 도시 빈민들이 거주하는 원룸형 아파트였는데 미완공 상태였다. 할머니가 고생담을 말씀하시고 이야기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무렵 남편과 중국에서 25년 넘게 신분 세탁하고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처녀 때 신의주 고향에서 도망쳐 산에 숨었다가 압록강 건너서 중국까지 오는데 나흘을 걸렸다. 나흘 동안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에 못 박혀서 죽는 꿈이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었다. 그땐 그저 이상한 꿈이다 하고 넘어갔다. 당시 조선말은 잘 하지만 글자를 몰랐기에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성경 공부를 받았다. 공부 모임 첫날 선교사가 성경을 펴고 예수를 가르치는데 20년 전 북한에서 도망칠 때 산속에서 꾸었던 그 꿈이 퍼뜩 생각나서 손을 번쩍 들고 물어보았다. 옛날 자신이 꾸었던 그 꿈 속에 나왔던 그 사람이 예수냐고 물었다. 선교사는 복음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처음 듣는다고 하니 예수 복음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님 돕다가 탈북 지하 성도들 리더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다 작년 말에 중국 공산당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몰래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원들한테 의심을 사게 돼서 황급히 종적을 감추고 여기로 와서 나를 만나게 된 것이라 했다. 할머니의 고백을 접하고 나는
탈북인 구출 활동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었다. 탈북인 구출을 국제구호 활동의 연장선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인도주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나 할까? 하지만 할머니의 고백은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임을 벼락처럼 깨닫게 해주었다. 4장 의심하는 순간 진실이 보인다. 탈북인 구출 활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나에게 작은 습관 하나가 생겼다. 하루에 몇 번씩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슈퍼맨을 믿을 수 있는가? 나는 슈퍼맨을 검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려면 먼저 북한 인권, 선교계에 대해 알아야 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많은 활동가들과 단체들이 깨끗하지도 아름답지도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엘은 북한 선교로 유명하다. 하지만 정작 그가 하는 일이라곤 전국 교회를 돌거나 언론 등에 나와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이를 자신과 연결된 브로커들에게 전달하는 게 전부다. 슈퍼맨 이야기로 돌아가자 나는 북한 인권 선교계가 내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곳임을 알고 충격에 빠진 나머지 며칠을 힘들게 보냈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슈퍼맨 검증에 들어갔다. 슈퍼맨은 무슨 전설 속에 나오는 성인처럼 깨끗했다. 특히 북한 인권, 선교계에서 이름 좀 날린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연루되어 있다는 돈 문제와 여자 문제에서 심히 깨끗했다. 슈퍼맨을 조사하면서 그가 왜 슈퍼맨이라 불리는지도 알게 됐다. 사실 난 그냥 실명을 밝힐 수 없어서 만든 별명이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김 목사, 김 사장 등의 가명으로 그는 활동하고 있었고 알고 보니 슈퍼맨이라는 별칭은 탈북인들과 북한 선교, 인권단체들이 붙여준 것이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검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슈퍼맨에게 마음을 쉽게 열 수 없었다. 그만큼 북한 인권, 선교계는 피곤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탈북 청년 제이로부터 연락이 왔다. 태국으로 탈북인들을 구출하러 갈 예정인데 같이 갈 수 있느냐는 거였다. 슈퍼맨도 같이 동행한다기에 잘됐다 싶었다. 같이 있다 보면 슈퍼맨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5장 자유를 향한 행진. 일행은 총 5명이었다. 슈퍼맨 월 내일부터 탈북인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데 잘못하면 태국 경찰에게 체포될 수 있으니 각자 알아서 도망가야 한다고 했다. 제이 말에 따르면 원래 슈퍼맨은 탈북 루트를 가장 악명 높은 라오스의 산악지대로 가려 했었으나 특별히 나를 배려해서 작전 장소를 태국 메콩강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탈북인 구출 작전은 다음날 오전에 이루어졌다. 솔직히 세부적인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다. 한 탈북인 가족은 슈퍼맨의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1시간 일찍 메콩강을 건넌 탓에 길가에서 1시간 넘게 있었고 다른 탈북인들은 슈퍼맨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약 30km 넘게 떨어진 곳에 도착해 있었다. 슈퍼맨의 응급조치 덕분에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다 태국 경찰서로 보낼 수 있었다. 나는 온님을 다해 슈퍼맨을 관찰했다. 혹시 나를 자신의 돈줄로 삼으려고 여기 태국까지 데려와서 메콩강변에
예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말이다. 그러니까 나는 메콩강에서 탈북인들을 섬기는 슈퍼맨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사랑을 보았지만 그게 심히 낯설고 괴이해서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슈퍼맨은 탈북인들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로 차를 몰았다. 리조트 안의 산책길을 함께 걸으면서 나와 제이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슈퍼맨의 특기 중 하나가 특별한 신분을 가진 북한 사람을 탈출시켜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했다. 특별한 신분은 핵개발 관련 고위직, 인민군 고급 장교,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고위관료, 국군포로 등이었다. 그런데 국군포로에서 깜짝 놀라고 말았다. 국군포로는 6.25 전쟁 때 중공군과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으나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강제 억류된 국군을 의미한다. 대체 몇 명이 돌아오지 못했을까? 무려 7만 5천여 명이다. 당시에 8만 2천여 명의 국군이 포로가 되었는데 북한이 돌려보낸 인원은 8,343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7만 6천여 명 전원이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에 남겨진 국군 포로들은 나치치하의 유대인들처럼 가슴에 괴뢰군 포로라는 딱지를 달고서 아오지, 신창, 무산 등의 탄광에서 노예 노동을 하다 폐암 등 호흡기 질환으로 차례차례 사망했다. 북한의 계급사의 가장 밑바닥에 국군 포로를 두었다. 그쪽에서 노예 계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었다. 국군 포로들은 성분이 나쁜 여성들과 강제로 결혼을 해야 했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의 계급을 물려받았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탄광에서 노예 노동을 했고 꽃제비가 되었다. 나는 국군 포로를 13명이나 구출했다는 슈퍼맨의 말에 크게 놀랐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들을 귀환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귀환하신 국군 포로들은 조국에서 남은 여생을 불행하게 살다 가셨다고 했다. 그래, 잊자. 탈북인이고 국군 포로고 다 잊자.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 잊고 본래의 나로 돌아가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나는 한국에 돌아왔고 스마트폰을 보니 그새 슈퍼맨과 제이의 문자가 와 있었다. 분명히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었다. 슈퍼맨이 속한 세계를 떠나자고, 완전히 잊자고 말이다. 만일 내가 두 사람에게 답장을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두 사람과 계속 연락을 하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게 또 메콩강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날 오후 늦게 나는 두 사람에게 답장을 보냈다. 과연 그건 나의 의지였을까? 아니면 내 의지를 넘어선 어떤 초자연적인 힘의 영향이었을까?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그렇게 지상에서 가장 위험한 세계로 발을 내딛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이 책의 전반부만 전해드렸습니다. 저자가 5년 동안 주목해왔던 것은 바로 탈북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탈북인들은 북한을 떠나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그 멀고도 험한 여정이 거의 1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나서는 영웅들 중 한 명이 바로 북한의 쉰들러라 불리는 슈퍼맨 목사입니다. 그는 구출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8번 체포되고 3번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세계 인권 단체들과 유엔이 도우면서 그는 30여 년 동안 무려 4천여 명 이상의 탈북인을 구출했습니다. 저자는 지난 5년 동안 슈퍼맨 목사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소위 잘나가는 작가에서 자유와 인권을 억압받는 이들을 구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다가왔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첫 장에 담겨 있는 잠언 24장을 읽어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번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